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생물의 분류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생물의 분류. 그래서 5개로 나눈 분류를 좀 기억을 할 건데 약간 이런 거 곰발바닥 내지는 아디다스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아디다스로 해도 되고 곰발바닥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생물을 5개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위로 올라갈수록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제일 밑에 있으니까 아우 원시적이다. 핵도 없어. 원시적이라 핵도 없어. 원핵 생물. 근데 원핵 생물보다는 조금 더 고등한데 그래도 너는 아직 원시적인 생명체야. 원시적인 생명체야. 원생 생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친구 이름이라 생각하고 동균아, 식동균. 그래서 요거는 식물. 얘는 동물이고요. 얘는 균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생물체들 정리를 해볼 건데 원핵 생물은 단세포로만 돼 있어요. 단세포로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생물 중에 제일 하등한 애들. 세균입니다. 세균. 자, 그래서 기억할 때는 원시적이 핵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원시적이야. 핵이 없어.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이 원룸처럼 모든 게 다 같은 곳에 있고 원생 생물은 원시적인 생물체. 원시적인 생물체 이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애들 종류를 마주보면 원생 생물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생 생물은 집을 나가버린 김미야. 그래서 집 나간 김미야. 자,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집 나간 김미야. 자, 집신벌레가 되겠죠. 김은 그냥 싸먹는 김 맞습니다. 미는 미역, 아는 아메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워지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세포는 집신벌레가 단세포고요. 아메바가 단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세포들도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균계는 이제 뭐 식물 종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균계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 버섯. 나중에 이제 면역 파트 쪽으로 갔을 때는 감염원 때문에 곰팡이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원 자체 시작점에서 이걸 알려주진 않는데 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아디다스, 곰발바닥, 원핵, 원생, 동균아, 식동균. 그리고 원핵과 원생의 의미.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단이라고 다가 같이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생물의 특성을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개체 유지 특성과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종족을 보존하는 종족 유지 특성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외워주면 좋은데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개체 유지 특성은 생물 발생장 요거로 외울 거예요. 생물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좀 의미 없이 만든 거예요. 생물 발생장. 그 다음에 이제 종족 유지는 생유 적진. 생유 적진 않지? 생유 적진. 자, 그래서 요거를 슬로우로 읽어주면 됩니다. 생물 발생장, 생물 발생장, 세물 발생장.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물 발생장. 자, 슬로우로 읽었습니다. 생물 발생장, 세물 발생장. 자, 생물 발생장, 생물 발생장. 그다음에 얘는 생유적진, 생유적진, 생유적진. 자, 그래서 그냥 암기법이에요. 자, 새는 뭐냐면 생물체가 세포로 돼 있다. 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발생이 일어난다. 생장.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항상성. 그래서 이게 이제 개체 유지의 특성들이고요.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자,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나눠봤고요. 각각의 이제 특성들의 뜻과 관련된 예시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기본 단위. 그래서 구조의 기본 단위, 벽돌이 모여서 벽돌집이 되는 거. 기능의 기본 단위, 시세포가 모여서 어떤 시각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이 세포들이 단일한 세포, 한 개짜리로 돼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개수가 1개. 근데 여러 개의 세포로 돼 있다. 많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위에서 5개 나눴던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는 다세포 생물.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로는 세균이 있고, 이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이면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생물체가 돼서 이제 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나오고 다음 파트에서도 물질 대사가 독립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말해요. 화학 반응. 어떤 성질이 바뀌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 뭐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단당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저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분자 물질들이 만약에 다 합쳐져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합쳐지는 것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저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일 뿐이니까 고분자가 고분자 될 수도 있고 저분자가 저분자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 대사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예시에서 저분자 고분자를 주로 보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저분자가 고분자 된다 이러면 왜 이제 좀 좋은 예시가 되냐면, 저가 고가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커진 거라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컵이 깨졌는데 깨진 컵을 다시 붙인다. 그럼 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컵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고,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그냥 빠져나옵니다. 쨍강하고 깨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을 서로 다 달랐던 각각의 세 개의 단위체가 이제 한 팀이 됐다.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같아졌다. 한 팀이 됐다.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합성이 되는, 열을 또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 이게 이제 동화의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합성, 흡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그래서 이름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앞 글자만 보더라도 히읗, 히읗. 그래서 합성, 흡연. 까먹으려고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반면에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작용. 이화작용은 이방인, 이질적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라지는 게 이화작용이에요. 한 팀이었다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분해되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 그 다음에 소화 과정. 그래서 얘도 다행히 지금 잘 보면 초성이 분발해, 비읍, 비읍이에요. 이 초성을 이용해서 땡겨두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라고 하는 애가 이 반응을 매게 해줘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효소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고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는데 이런 효소들이 물질 대사를 돕는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발생은 어떤 게 발생이냐면 대표적인 예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란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 이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나날이라고 해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분화가 일어납니다. 세포마다 이제 독특하게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각 부위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여운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기가 되는 과정까지를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랄까 그 태양의 노래가 있죠. 눈, 코, 입.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코, 입 생기는 과정. 이게 발생이에요. 그래서 없던 기관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생장은 이제 뭐냐면 이미 이제 개체가 되고, 자, 요 귀여운 베이비가 이제 열심히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되고. 그래서 요 개체가 덩치가 커지고 살이 찌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쉽게는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생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세포의 크기는 커지진 않아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일정하다. 세포의 수의 증가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생물 발생창.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건 결국 어떤 환경 변화, 개체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해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의 크기가 바뀐다든지 이런 예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성도 일종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얘는 조금 지속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 어떤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삼투압, 체액의 농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체온, 몸의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혈당량, 피 속의 포도당의 양.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성의 지배를 받는 세 가지 요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생식이 있었는데, 생식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생식. 그래서 정자난자 만들기, 생식 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집신벌레가, 얘는 단세포였죠. 집신벌레가 만약에 생식을 한다. 그러면 분열법으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뿅 하고 두 마리가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같은 경우는 정자를 난자를 만들었을 때 이 생식 세포의 수정으로 정자 난자가 만날 때 수정에서 수가 수신자 받는 거예요. 정은 정자, 정자를 받는다. 난자가 정자를 결합하죠. 그런 것들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유전이라는 게 있었죠. 자, 유전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유전 물질이, 엄마 아빠 갖고 있는 유전 물질들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을 통해 유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전에서 뭐 많이 나오는 쉬운 예시는 생맹인, 엄마 사이에, 엄마 밑에서 생맹 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쉬운 예시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적응. 그래서 적응은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또는 이제 생활 습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 크기가 크다.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뭐 몸색이 어둡다. 이런 것들이 적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 적응 및 진화로 주로 이제 같이 붙여서 물어보는데, 진화 자체를 물어본다 그러면 비교적 시간이 오래 흘러서 여러 세대가 적응을 한 이후에 아예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진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특징인데,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을 잘 이해하면 생물적 특성은 앞에 있는 여러 생물의 특성을 고렸을 때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바이러스가 가지는 비생물적 특성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세포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포막도 없는 거예요. 세포벽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럼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동화 이화가 안 되고 스스로 합성 분해가 안 되고 에너지 출입이 안 일어나고,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물적 특성은 이제 기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기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생물적 특징들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적 특성 중 하나, DNA나 RNA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도 생물적 특성이에요. 생물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전 물질을 가진다. 이거는 생물적 특성이 되니까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기생했을 때 생물적 특성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들어내요. 유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새로운 형질을 가진 애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 진화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자,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건데,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다양한 대상이 있어요.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다양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분자 수준부터 이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세포, 세포들이 모여져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그래서 개체가 이제 하나의 생물체를 말하고, 이런 개체들이 모이면 동일 종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종들이 모이면 일종의 동물원, 군집이 되고요. 환경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은 분자 수준, 세포 수준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와 연계도 많이 되는 편인데,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자현미경, 이거는 물리랑 섞인 거죠. 물리학의 이론, 전자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생체 모방공학, 그래서 생물체를 흉내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학하고 생명과학이 같이 섞인.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유전체 분석, 자,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섞여 있는데, 공학도 같이 섞이고요, 물리도 섞이고, 화학도 섞이고, 그리고 이제 정보학이라고 하는 것도 섞여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체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DNA, 염기서열 분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정보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물정보학, 사실 이름만 들어도 좀 느낌이 오죠. 생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건가? 얘는 실제로 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랑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DNA, 염기서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는 않은 얘기인데, 다른 분야들하고 연계돼서 생명과학 자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다른 과목들하고 연계돼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약간 좀 그런 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이 정도 점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학의 탐구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라는 게 있는데, 자, 귀납적 탐구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을 해서 여러 샘플들을 관찰하고, 여러 실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관찰 조사한 다음에 결론 내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표적인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시는 다윈의 진화론. 보통 시간이나 공간 규모가 클 경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에서는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아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조군도 없어요. 그래서 쭉 관찰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자, 그러면 순서는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일단은 자연 현상을 관찰합니다. 귀납적 탐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에서는 갈라파고스 그 군도, 섬이 모여있는 곳에 이제 다윈이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핀치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을 토대로 저게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단단하고, 어떤 애는 부리가 이렇게 작고, 그래서 왜 부리 모양이 다를까? 그러면 이제 관찰 주제로 정하는 겁니다. 핀치 부리 모양이 다르니까 저걸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관찰 주제를 이제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갈라파고스 섬이 이제 여러 종류의 섬이 있으니까 여러 환경, 다양한 곳에 가서 핀치의 이제 부리를 관찰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관찰할지, 관찰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이 관찰 방법을 고안하고 실제 관찰하는 것까지가 보통은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볼까? 관찰하자. 자,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섬에 핀치 부리를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자료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서식 지역, 어디에 사느냐, 그 다음에 먹이, 열매를 먹는 애들은 부리가 단단하고, 그냥 씨를 먹는 애들, 또 작은 벌레를 먹는 애들, 또 풀 먹는 애들, 이 먹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부리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귀납적 탐구 같은 경우는 가설을 미리 세우지 못하고 주구장창 관찰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연역적 탐구의 핵심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자, 연역적 탐구는 일단 순서를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외워줘야 돼요. 문, 가, 탐, 자, 결. 그래서 앞글자 따서 문과 탐, 자결, 문과 탐, 자결. 자, 문은 뭐냐면 문제인식. 그래서 글자가 뜻이에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가는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자, 탐은 탐구 설계, 실험을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는 거죠. 그리고 수행. 자, 자는 자료 해석, 결과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은 결론 도출. 그래서 일단 순서, 내신이면 또 외워도 되고, 수능이라면 이 각각에 대한 예시들만 고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이 문제인식 단계는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빛이 더 잘 비치는 곳에서 식물이 더 잘 자랐어요.
그래서 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더 잘 자란 풀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풀인데 그늘보다 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더 잘 자랐어요. 왜 이렇지? 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설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이 뭐냐면, 이 가설은 잠정적인 답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정적인 답은 중요한 게 OX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좀 잘못된 가설들을 소개를 하자면, 이것을 연구했을 때 무슨 냄새가 날까? 자, 이런 거는 좋은 가설이 될 수가 없죠. 이 냄새가 난다는 OX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또는 뭔가가 얼마나 잘할까?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잘한다는 OX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더 잘 자란 풀이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가설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세우면 되냐면, 물의 양, CO2의 양을 일정하게 줬을 때, 얘가 일정할 때 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풀의 생장량은 증가할 것이다. 풀은 더 잘 자랄 것이다.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실험 과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가설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할 거는 풀의 생장량은 감소할 것이다도 좋은 가설이에요. OX로 검증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인데 굳이 반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이런 변인들,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변인, 그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변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변하게 만드는 요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 변인은 독립돼 있다,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속돼 있다, 종속변인, 따라온다, 결과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속변인은 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변인은 일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관계를 보면 뭐가 원인인지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독립변인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통제변인은 역시 글자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 그 다음에 조작변인은 마찬가지로 글씨 그대로 조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 애들, 얘는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물, CO2의 양, 요거는 통제변인이 되는 거고, 빛의 세기는 조작변이 되겠죠. 풀의 생장량은 종속변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변인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 봐서 틀려요. 조작, 종속, 잘못 봐서. 자, 그러면 이제 변인을 잘 세워놨으면 그 변인에 맞게 탐구 설계 수행 단계에서는 이제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실험에 따라 최소한 어느 정도 값을 정했다면 빛의 세기를 이제 증가시키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대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험 목적에 맞게 인위적인 처리를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면 이거는 실험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조작변인 처리를 안 했을 경우는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실험군은 인위적인 조작을 한 거, 조작변인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조군은 요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것. 자, 그렇게 항상 대조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 집단에서 뭐 더 많이 생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풀이 더 잘 자란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웠던 가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풀의 생장량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끝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이후에 뭐 관련된 여러 추가 실험을 더해서 다른 식물로도 한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모든 식물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가설을 잘 세웠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가설이 틀리게 되면 어차피 OX로 검증할 거였기 때문에 틀리면 다시 일로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하면 돼요. 어차피 OX였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냈을 때 가설이 틀렸다고 실험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일부 교과서는 자료 해석 단계에서 수정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물질 대사는 정의가 뭐였냐면, 효소에 의해서, 효소는 생명 활동을 도와주는 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이제 빠르게 도와주는데, 이런 효소에 의해서 생물체 내에서, 생물체 밖이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물체가 하는 화학 반응, 그것도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도 물질 대사를 봤었는데, 이쪽 파트가 이제 물질 대사가 좀 메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 좀 작은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당류가 될 수도 있고,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기물인 이산화탄소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간단하거나 작은 물질들을 다 합쳐서 결합을 시키는 거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쭉 하고 계속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고분자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위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고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무기물들이 결합해서 더 큰 물질이 되는 것들까지도 물질 대사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려면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느낌 생각하면 돼요. 깨진 도자기를 붙이려면 힘든데 깨트리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고 작은 물질들을 큰 물질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적 조금 더 복잡하고 더 큰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각각은 다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제 합쳐져서 같은 물질이 되기 때문에 같아졌다. 그래서 같을 동의 의미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살표의 의미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을 흡수했다, 에너지량이 증가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암기 팁은 물론 이제 그냥 익혀지기도 합니다만 히읗 히읗, 그래서 동화작용 히읗 히읗 흐흐 흐흐. 자, 이건 뭐냐면 합성 반응이죠.
저분자 물질들, 작은 물질들을 크게 합쳤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이면서 흡열. 자, 히읗 하하하. 자, 그래서 웃음소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얘를 만약에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고 쳤을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X축을 시간 또는 반응 경로라고 두고 Y축을 이제 에너지라고 해보면 반응물은 비교적 에너지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성물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흡수한 열. 자, 동화작용의 예로는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쉽게 예시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요소 합성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동화작용. 자, 반면에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요 복잡하고 큰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었으니까 얘가 반응을 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한번 내려봤고요. 이화 반응. 2에서 요 이자가 다른 지역에서 딱 이방인.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고 외울 때는 비읍비읍을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비읍비읍. 분발하자. 비읍비읍. 물론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 암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래서 비읍은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이다. 분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이다. 열이 방출되니까. 그래서 분발 연상하시면 되고. 자, 이화 반응은 그래프가 당연히 동화작용 그래프와 반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을 반응 시간 반응 경로라고 두고 Y축을 에너지라고 뒀을 때 이번에는 이제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반응물이. 그리고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반응열만큼 이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모두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고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물질 대사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태양이 있다고 이렇게 칠게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식물들한테 빛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구조물. 그래서 약간 엽전을 연상하세요. 엽전. 옛날 돈. 엽전. 엽.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세포 내에 있는 구조물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라고 합니다. 일부 세균들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제 엽록체한테 도달을 하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광합성이라는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재료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공급받고 그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외부로 식물은 이제 실제로 이제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광합성. 특히 미토콘드리아랑 같이 붙여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설명드리는 중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약간 번데기 모양 또는 뭔가 머스타드 소스를 뿌린 듯한 모양 또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쌤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윗부분 약간 미토콘.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식물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 호흡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산소를 받고 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서 생물체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화학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항상 열 에너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열효율이 10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어도 열 에너지는 이제 방출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이화작용인 세포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지워놓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형태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주관식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 내용 중 하나니까 세포 호흡에 대한 반응식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에 대한 반응식은 써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C 6개, H 12개, O 6개. 자, 얘가 바로 이제 포도당이죠. 6개의 산소. 실제 화학적으로는 이제 육몰이지만 우리는 개수만 고려하면 되니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나오고 38개의 ATP.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도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광합성에서 만들었던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누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ATP도 생물체가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는 요 나온 열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하기도 해요. 다 버려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런 느낌. 대략 효율은 40% 정도 되고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제 이화 반응이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 반응이 이제 거꾸로 일어나고 빛에너지가 이제 흡수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개념이 바로 ATP입니다. ATP. 아까 ATP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왔던 에너지였었죠. 그래서 이 ATP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모든 생물의 에너지 물질입니다. 에너지 화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 자, 생물체가 아니지만 심지어 바이러스조차도 ATP를 사용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모든 생물도 에너지 물질 ATP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조차도 사용한다. 자, 당연히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ATP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 물질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는 자, 요게 ATP의 분자 구조인데 여기 보면 지금 육가고가 고리 쪽이 보이죠? 이렇게 P 인산기 있는 쪽 말고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염기가 있는 쪽인데 ATP는 이름의 A 바로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데닌이 조금 이렇게 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아데닌 부위가 되겠고 요 부분은 바로 이제 당이고요. 리보스가 됩니다. 리보스. RNA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 자, 그리고 여기는 인산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3개의 인산기. 과학에서 이제 3개를 TRI, T로 표현해요. 적도로. 3개의 인산기다. 그래서 TP라고 하는 겁니다. TP. 3개의 인산기. 요 물결 무늬로 표현된 부분들은 고에너지, 인산결합 부위예요. 저기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TP 부분 3개의 인산기라는 의미고 그럼 요거를 이제 다 합쳐서 생각하면 아데닌과 리보스가 아데노신인데 요 아데노신 3개의 인산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를 바로 AT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TP는 화학 에너지인데 여기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생물체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때 이 ATP 분자의 이 끝부분을 결합을 끊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제 이렇게 분자가 결합이 끊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반응을 하면 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ATP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세포 같은 경우는 ATP를 합성했었는데,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반응이 이제 거꾸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반응. 이건 이제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화작용 속에 ATP를 합성하는 동화작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묻느냐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DP라고 부릅니다. ADP. 그래서 이 D는 원래 D, 다이의 의미인데 더블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인산은 이제 탄소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런 데 탄소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산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기인산.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이 녀석은. 그다음에 얘는 유기물입니다. ADP는. 그리고 에너지는 7.3 kcal 방출돼요. 그래서 이제 ATP가 사용되는 반응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TP가 ADP가 되고 7.3 kcal 방출. 이건 이제 이화작용. 거꾸로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질대사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효모. 생명체입니다. 효모. 효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효모에 알코올 발효 실험이 있는데, 이 알코올 발효 실험의 의미랑 과정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효모는 균계에 속하는 애입니다. 균계. 곰팡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진핵생물이요. 세포 소기관이 다 있습니다. 원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얘는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물의 5개로 나타냈을 때 원액 세균들은 이제 단세포였고, 원생생물은 집신벌레랑 아메바 정도가 단세포였고, 그다음에 이제 식동균으로 올라갔는데 균계에서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효모 알코올 발효 실험은 이제 요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요게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 실험을 할 때 쓰는 발효관인데, 여기다가 이제 맨 처음에 발효를 하려면 어쨌든 그것도 호흡이기 때문에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가 될 수 있는 포도당 용액하고 이제 효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넣고 기울여서 넣은 다음에 쭉 여기를 이제 채워요. 기울여서 넣고 얘가 이제 채우면 이쪽 끝부분을 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버리게 됩니다. 옆으로 기울였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포도당 용액하고 효모액이 이제 같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칭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발효관의 끝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맹관부라고 부릅니다. 맹관부. 그래서 맹관부가 지금 수면이 쭉 해서 끝까지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빵빵한 부분, 여기는 팽대부라고 해요. 팽대부 명칭이. 그다음에 이제 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안 되니까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효모가 이 속에서 부족한 산소 때문에 이제 바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는 세포호흡하고는 다르게 효율은 좀 떨어져요. 포도당을 분해시킬 때 완전히 분해를 못하고 이렇게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만들고 중간 산물로 일부만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분해를 시키면서 ATP가 아주 소량, 아까는 이제 38개 나왔는데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살기 위한 아주 치열한 발효 과정인데, 자, 요 과정을 이제 진행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경과하면 발효가 일어나서 위에 있는 반응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CO2가 기체니까 요 CO2가 발생해서 요 맹관부를 쭉 하고 밑으로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CO2가 발생해서 수위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투명한 CO2 기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응을 더 시켜가지고 KOH, NaOH 같은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같은 염기를 만약에 이제 넣은다면, 이산화탄소가 화학 병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중화반응이라서 이산화탄소가 염기에 녹아요. 그래서 다시 요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왔죠. 결국은 KOH가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효 실험까지 한번 알아봤고, 자, 전체 소화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화계. 자, 소화계 그러면 그렇습니다. 음식물들 분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먹으면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영양소 크기가 너무 커서 깍두기 같은 게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작은 분자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 내벽으로 해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화계의 주 역할이 되고요. 결국은 분해를 했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화작용. 그리고 왜 작은 분자로 쪼개야 되냐? 바로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분자 크기가 이제 작아야 되거든요.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입이고요. 냠냠. 여기가 위. 음식물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식도. 그 다음에 여기가 소장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에요. 그리고 요런 데 있는 부위는 이제 쓸개입니다. 쓸개. 그리고 이쪽에 연결된 거, 요거는 이자예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림 그려볼 수 있으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입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이동을 하고 먹으면 식도에서 위로 가겠죠. 그리고 위에서 소장으로 가죠. 이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까지가 바로 소화관입니다. 실제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 그래서 소화관과 소화기관이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관은 음식물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음식물이 이동하진 않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조해주는 기관. 그래서 이 소화를 돕는 기관을 부속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제 체크되지 않았던 간, 쓸개, 이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간쓰리, 싹쓰리, 간쓰리. 그래서 간, 쓸개즙. 간에서 이제 쓸개즙을 만들고, 쓸개즙은 이제 쓸개가 저장하고, 이자는 이제 소화액들을 만들거든요. 아라트, 아밀레이스, 라이페스, 트립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타이밍에 간의 기능을 좀 기억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간의 기능.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친구한테. 야, 간의 기능이 뭐야? 근데 모르나 봐요. 그래서 글쎄요. 글쎄요? 정답. 자, 간의 기능, 글쓸요. 그래서 글쓸요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글리코젠 합성, 쓸개즙 합성, 요소 합성. 자, 동화작용이 이제 일어나죠. 주의하실 것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하죠. 술 먹고. 그래서 이화작용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 조직, 기관들은 동아리와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글쓸려 잘했어. 자, 간의 기능까지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대 영양소의 분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3대 영양소는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죠. 탄단지죠, 탄단지. 그래서 이제 3대 영양소가 이제 분해되고 어디로 흡수되는가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탄수화물, 탄단지에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실제 지방은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자, 탄수화물은 실제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녹말하고 설탕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심할 게 녹말은 다당류예요. 다당류. 설탕보다 더 포도당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설탕은 단당류 2개가 붙어있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실제로는 이제 녹말이 더 복잡한 놈이에요. 자, 녹말이 이제 분해되면 포도당들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중간에 엿당 과정이 있는데 그냥 최종 산물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도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포도당 여러 개 나오게 되고 설탕 같은 경우는 이당류라서 분해가 되면 과당이 이제 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이 나옵니다. 녹말이 더 큰 크기예요. 크기가 더 큰 설탕보다 더 고분자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포도당 하나만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분해 과정이 다양한데 중간중간 여러 과정 거치고 최종 산물이 바로 뭔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지방은 약간 기름을 연상하세요. 기름. 그럼 기름은 이제 프라이팬에 두르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잖아요. 지글지글 이 소리 뭐 만들고 있지?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방은 지글지글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지글지글.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그냥 최종 산물이 아니라 요 한 단계를 거치면 바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당들과 아미노산들은 수용성 양분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도 이제 지용성 양분이라서 소장 내에서 이동하는 이제 경로가 다른데 그 과정은 이제 요 그림을 참고해서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이제 소장을 자른 거예요. 소장을 자른 이제 소장이 좀 안쪽 쿠키런, 소장 쿠키런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소들 달려. 그래서 이제 이 소장 내벽을 잘랐을 때 여기를 이제 확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 과당, 아미노산 이런 수용성 양분들은 지금 요 소장의 융털에 요 볼록볼록한 부분들이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융털이라고 부릅니다. 융털. 소장의 융털.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물인데 수용성 양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 간은 모세혈관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 양분들은. 그래서 수용성 양분들은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양분들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굵은 곳, 그래서 여기를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림프관이고요. 그래서 림프관은 림프액들이 지나다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순환계에서 혈관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동맥이고요. 여기는 정맥이고. 자, 소장 내벽에 있는 이런 융털. 자, 융털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표면적을 넓히고 있는 구조예요. 최대한 효과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 보고 좀 찾는 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환계인데, 자, 순환계도 이름 속에 좀 단서가 있죠. 순환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노폐물, 여러 호흡으로 얻은 기체들. 그래서 이제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은 심장이라든지 혈관, 그리고 혈관 내부에 있는 혈액까지. 그래서 피랑 관련돼 있는 움직이게 하게 미는,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통로, 움직이는 물질들. 자, 이런 것들이 순환계에 속하고요. 혈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물질 흡수를 할 수 있는 모세혈관을 봤는데 이 혈관의 종류 중에서 동맥하고 정맥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맥하고 정맥을. 그럼 이제 동맥하고 정맥을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동맥은 방향으로 찾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요.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동 나온다. 조금 더럽나요? 그럼 정맥으로 외워도 됩니다. 아, 너무 추워. 이제 그만 들어가죠. 자, 들어가면 정맥입니다. 그래서 꼭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입니다. 아우 추워. 들어가죠.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심장에서 만약에 간으로 간다고 쳐보면 이름을 이제 만들면 됩니다.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 나온다. 동맥인데 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간 동맥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면 폐에서 만약에 심장으로 간다. 자,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정맥인데 폐에서 심장으로 갔으니까 폐정맥. 그래서 정맥은 출발지가 앞에 들어가는 거고 동맥은 목적지가 앞에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심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만 잘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정맥 이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혈관 자체는 총단 면적은 실제로 가늘고 그다음에 혈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총단 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넓어요. 모세혈관이. 왜 모세혈관이 제일 총단 면적이 넓어야 되냐? 혈액이 시간당 지나가는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단 면적이 크면 혈액의 흐름, 혈류 속도가 느릴 수가 있죠. 따라서 물질 교환에 유리합니다. 세포나 여러 조직들하고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모세혈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 지나서 모세혈관 갔다가 정맥으로 가니까 정맥은 보통 압력이 낮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호흡계. 자, 호흡계는 확산한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확산으로 기체를 교환하는 우리 몸의 부위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호흡계의 주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각 부위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코죠, 코. 그래서 코도 호흡계에 속하고요. 공기가 이제 쫙 하고 들어오면 기체가 지나다니는 관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폐 근처에 가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집니다. 나뭇가지. 그래서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 때문에 감기 걸려서 지금 기관지가 안 좋은데. 그래서 기관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폐가 되는 거죠. 폐. 자, 그러면 폐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기관지 안쪽에 또 나뭇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세밀하다, 세세하다 이런 거를 세기관지라고 그래요. 세기관지. 그리고 각 기관지 부분에 동글동글한 주머니들, 폐 속에 있는 주머니들, 그래서 이제 폐포라고 합니다. 동그란 덩어리들. 그리고 이 폐포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모세 혈관들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모세 혈관입니다. 결국 폐포도 아까 융털처럼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예요. 최대한 효과적으로 기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폐포도 확대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폐포입니다. 얘가 이제 폐포 하나고,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혈액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갔으니까 동 나온다. 여기는 폐동맥 쪽이 되는 거죠. 폐동맥. 그러면 얘네는 이제 모세혈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체 교환하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들어가정. 자, 방향은 이쪽이었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니까 폐. 들어가정. 정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만들었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이제 폐포한테 넘겨주고, 그다음 이제 산소는 이렇게 다시 혈액으로 받게 됩니다. 산소는. 그래서 이제 폐포는 기체 분합차의 확산으로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혈액과 기체 교환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배설계인데요. 배설계. 자, 배설계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이름 그대로 노폐물의 배출입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으로 만들어진 부산물들을 방출하는 과정이고,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은 콩팥, 콩과 팥처럼 생겼다.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줌관, 오줌이 지나가는 관이 되겠죠. 방광, 오줌을 저장하는 장소, 요도, 오줌을 배출하는 부위.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대장이 이제 변을 만들잖아요. 변. 그래서 대장은 배설계가 아닙니다. 소화계예요. 소화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덩은 생명과학에서는 배설물이 아닙니다. 배변물이에요. 그래서 배설은 다 쓰고 버리는 것만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배설계에서는 탄단지보다 탄지단 순서로 하는 게 더 좋아요. 탄지단. 자, 이렇게 탄지단으로 외우는 게 배설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C, 탄소, H, 수소, 산소를 모두 가진다는 거. 그리고 요 단백질만 추가로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탄수화물이고, 얘는 지방이죠. 지방. 에너지 저장하는 형태. 얘는 단백질. 그러면 탄지단 모두 CHO를 가지기 때문에 세포호흡의 결과로 CO2랑 물은 공통으로 다 나오게 돼요. CHO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 연소되면 CO2랑 물로 바뀌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지방이 분해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단백질이 분해돼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분해돼도 당연히 물이 나오고, 지방이 분해돼도 물이 나오고, 단백질이 분해돼도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CO2는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냐 이러면 바로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배출이 됩니다. 날숨으로.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산화탄소는 오줌으로 버려지진 않아요. 이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이제 버리는데 CO2가 일로 가지는 않습니다. 탄산오줌이라는 거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만. 그리고 이제 물은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도 버려지고, 그다음에 오줌의 주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단백질만 추가적으로 이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질소 노폐물이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근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아까 봤던 간에서 요소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암모니아의 처리 과정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배설이지만 소화계인 간이 관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꼭 연습을 하시고, 결국은 지금 이 탄지단이 CO2나 물로 바뀌어지는 것은 모두 세포 호흡의 결과입니다. 세포 호흡의 결과. 그리고 주의할 거는 탄수화물을 바로, 지방을 바로, 단백질을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화 과정 거쳐가지고 탄수화물은 단당류 같은 게 되고, 지방은 지방산 모노클리셀이 되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을 때 걔네들은 세포 호흡 과정에서 이용하고 이제 CO2나 물 같은 부산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계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쓰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경계 이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목적인 우리 몸의 이제 기관계인데,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말은 결말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의 각끝 부분에 있는 신경계, 중추신경계, 중요한 신경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추신경계는 들어온 정보들을 통합하고 모으고 수집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메인 센터, CPU 같은 역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한테 정보를 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받아오는, 그래서 컴퓨터로 치면 키보드, 그리고 스피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추신경계는 뇌 척수로 되어 있고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기능적 분류로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심성, 원심성. 그럼 이제 구심성은 주로 감각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심성은 운동뉴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녀석도 중요해서 외워줘야 되는데, 초성을 잘 따면 되죠. 구심성, 감각, 기억, 구심성, 감각, 원심성, 운동, 이응. 그래서 초성을 잘 땡기셔서 구심, 감각, 운동, 원심. 자, 꼭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다시 체성신경, 골격근에 연결돼서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자율신경.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감내나 시상부 명령에 따라서 작동되는 게 자율신경. 요 자율신경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신경계는 일단 신경계의 요 구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추는 뇌와 척수, 말초는 기능적으로 구심성, 원심성. 원심성 뉴런은 체성, 자율신경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은 감각뉴런이 없어요.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초신경계를 다른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해부학적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만약에 나타내보면 말초신경을 다시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이거는 사람을 하나 상상을 하세요. 사람.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을 하나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뇌죠. 뇌. 머리에 있는 게 뇌. 중추신경.
머리에서 쭉 해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기가 척수. 그러면 뇌에서 연결된 여러 신경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척수에 연결된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부학적 분류로는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을 뇌신경,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상식적으로 머리는 작고 몸이 크니까 뇌신경이 더 적고 척수신경이 더 많다고 연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뇌신경은 12쌍이 있고 척수신경은 31쌍.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12월 31일. 그래서 12월의 마지막 날을 이용해서 뇌신경, 척수신경 개수를 외우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원심성으로 나누고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뇌는 뇌신경하고 다른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 뇌신경. 척수는 척수신경하고 다른 겁니다. 연결돼 있으면 척수신경. 자,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을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의 각 부위의 명칭과 기능을 알아야 돼요. 뇌의 각 부위의 명칭과 기능.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뇌의 겉부분을 겉질이라고 해요. 대뇌 겉질. 그래서 대뇌 겉질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위치에 따른 요 대뇌 겉질 영역의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글러브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글러브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뇌를 옆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이 눈 있는 쪽, 이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이고 여기 뒤. 그래서 여기를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뇌는 크게 앞부분은 앞 전자를 써서 전두엽이라고 하고 전두엽. 자, 옆부분은 측면이니까 측두엽. 그다음에 요 윗부분 여기를 머리 두자 생각하시면서 두정엽. 그다음에 요 뒷부분 뒤 후자를 연상하면서 후두엽. 그래서 대뇌 겉질의 위치에 따른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위치에 따른 명칭. 자, 그리고 실제 뇌에 대한 특징은 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따라해보세요. 크게 하나를 그리고 그래서 이게 대뇌예요. 대뇌. 그다음에 역시 왼쪽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요 뒤에 쭈글쭈글 뇌를 좀 작게 그려주면 됩니다. 소뇌. 그리고 대뇌 밑에다가 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뇌예요. 간뇌. 그리고 여기는 이어져서 쭉 그냥 내려주면 자, 하나는 중간뇌. 그 밑에는 뇌교. 더 밑에는 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얼굴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대뇌, 그 밑에 있는 거 간뇌, 뒤에 있는 거 소뇌 쭉 이어져서 첫 번째가 중간뇌, 그다음 뇌교, 그다음 연수. 자, 그러면 일단 대뇌 특징부터 일단 살펴보면 자, 대뇌 이러면 일단 대뇌는 좌반구, 우반구로 나눠지고요. 정신활동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활동. 자, 동물이 없어야 되는데 정신활동. 기억, 사고, 추리, 연산 이런 것들. 그리고 수의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수의운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펜을 들어야지, 내가 돌을 던져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뇌 겉부분, 겉질이라고 하는데 뇌 껍데기가 회색이에요. 회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뇌 껍데기 회색, 뇌 껍데기 회색. 그럼 대뇌 겉질은 회색으로 어두운데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삭돌기가 있는 쪽은 흰색, 신경세포체가 있는 쪽은 회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속질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백색질이라고 해요. 백색질. 요 뒤에 있는 거는 소뇌. 자, 소뇌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수의운동, 대뇌에서 일어났던 수의운동을 보조하고 조절하는 역할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균형, 평형 유지에도 소뇌가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은 소뇌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외울 때는 운동선수인데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운동 못하면 소뇌야. 그래서 운동 못하면 소뇌. 자,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간뇌였는데 자, 간뇌는 시상이라는 부위와 시상하부, 시상 아래쪽을 이제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상은 후각 외에 나머지 여러 감각들을 전달하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각 외에 나머지 감각들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시상하부는 바로 2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항상성의 중추입니다. 항상성의 중추. 그래서 간뇌 역할. 그 다음에 중간뇌랑 뇌교 연수는 요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돼요. 중뇌연. 그래서 중뇌연은 뭐냐? 뇌줄기예요. 뇌줄기. 그래서 소위 이제 뇌사라고 해서 뇌 기능이 멈춘 경우에 이제 뇌줄기의 손상. 그래서 주간뇌요, 중뇌연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뇌 특징은 뭐냐 이러면 얘는 평형. 그 다음에 안구 운동하고 관련돼 있어요. 눈과 관련된 특징이 나오면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는 교, 다리교를 연상하면서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중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흡 조절에도 뇌교가 일부 관여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는 좌우 신경의 교차가 대부분 연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과 관련된 심장박동, 호흡 속도 조절, 소화작용 등등의 중추가 연수입니다. 그래서 각 뇌에서는 뇌의 각 부위,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그리고 각 부위의 특징들 이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꼭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계 복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신경계가 어떻게 나눠졌었지? 한 번 더 떠올려보세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 신경계 이러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계, 각 끝에 분포하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뇌와 척수로.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 각 끝부분에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은 감각, 구심성, 기억. 그 다음에 나가는 쪽, 운동, 원심성. 근데 이 원심성은 다시 둘로 나눠질 수가 있었고 체성이냐, 자율이냐. 그 다음에 자율은 다시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신경계 구성 요소들을 꼭 나타낼 수 있게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척수를 한번 볼 건데 척수. 자, 척수는
이렇게 이제 H자 모양으로 생긴 게 안쪽에 있어요. H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약간 색깔이 조금 어둡고 요 H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싸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척수인데 요 척수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바로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 그러면 척수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바깥 부분을 겉질이라고 하고 대뇌에서도 겉부분을 겉질이라고 했듯이 그다음에 안쪽 부분을 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속질. 자, 중요한 게 대뇌랑 반대입니다. 대뇌는 겉질이 뇌껍데기 회색. 얘는 반대예요. 여기가 백색질. 그러면 속질이 회색. 그럼 속질이 어두운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뇌하고 똑같이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에. 보통 생물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런 상황들, 그럼 실제 이제 환자가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가 쳐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뒤, 그 사람의 등,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환자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등이에요, 등.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배. 그럼 배가 이제 앞부분이니까 전근이라고 하고, 이 앞부분을. 등은 뒤쪽 부분이니까 후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뒤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근. 후근에는 감각 뉴런이 있어요. 감각 뉴런이 후근으로 돼 있고, 요거는 외울 때는 그 아침에 이제 운동하는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등을 이렇게 대고 이제 쿵쿵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운동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연상하면서 등으로 느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등으로 느끼는 거야. 감각 뉴런이 등 쪽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다 등으로 느끼고 있던 분들은 아니었을까. 자, 그다음에 척수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전근이라고 하고요. 전근은 운동 뉴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안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결국 뉴런 모양까지 본다 그러면 감각 뉴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척수에 있는 게 연합 뉴런, 그다음에 여기 운동 뉴런인데 운동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이 앞부분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의식적 반응, 의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반응, 그리고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조건 없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중추가 대뇌예요.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그럼 이제 무조건 반사는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을 생각을 하면서 연상하면 좀 쉽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 얼굴이니까 눈이 있죠, 눈. 그래서 눈과 관련된 어떤 반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굴이죠. 얼굴과 관련된 반사. 그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몸과 관련된 반사. 그래서 이제 눈하고 관련된 반사는 중추가 중간뇌. 얼굴과 관련된 반사의 중추는 연수. 몸과 관련된 반사의 중추는 척수. 그래서 중간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사는 동공반사. 눈부신 곳으로 갔더니 홍채가 이완되면서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그래서 안구 운동. 연수에 의한 거는 얼굴 쪽이니까 뭐 예를 들어 재채기라든지. 하품. 의도적으로 하는 하품이 아니라 이건 반사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침이나 눈물이 분비되는 경우 역시 반사적으로. 자, 척수는 이제 잘 알려진 게 망치로 무릎을 쳤을 때 무릎 반사. 세게 때리는 거 말고 배변과 배뇨. 자, 이런 것들도 다 반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결말, 끝을 연상하면서 우리 몸의 각 끝부분에 있는 신경계.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고. 자, 이런 친구를 하나 상상을 해본 다음에 자, 이런 꼬맹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우리 꼬맹이.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쳤을 때 머리 쪽에 있는 게 이제 뭐였냐면 뇌였죠, 뇌. 그리고 머리 밑에서 목 쪽으로 쭉 하고 내려가는 게 이제 뭐였냐면 척수. 그래서 뇌와 이제 척수가 있었고, 해부학적으로 구별을 하면 해부학적 구별, 뇌에 연결돼 있으면 뇌신경이었었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뇌신경 총 12쌍이었고, 그 다음에 척수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런 애들은 척수신경이었죠. 그래서 척수신경은 31쌍.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12월 31일에 만나. 그래서 12월 31일 연말을 생각하면서 말초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기능적으로도 나눌 수 있었는데, 기능적인 분류를 했을 때는 자, 등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등으로.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로 들어오는 게 감각신경이었고, 그래서 감각신경은 등으로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앞으로 빠져나오는 게 뭐였냐면 운동신경. 그래서 감각신경은 뒤, 후근, 운동신경은 앞으로 나오니까 전근. 그래서 근해서 이게 근육이 아니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감각신경은 기억해서 기억했죠. 감각신경 구심성, 이응, 운동신경 원심성. 그래서 말초신경계들 종류 한번 다시 점검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운동신경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운동신경의 비교. 즉 운동신경이 총 3종류가 있는 꼴인데, 이 3종류를 그림과 함께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신경, 체성신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이제 2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었고,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신경절이 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절연체 역할하는 마리집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은 이렇게 뉴런 하나로 되어 있고, 체성신경 끝부분에는 이제 근육 같은 거, 이런 줄무늬가 있는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체성신경이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골격근. 그래서 체성신경 끝부분에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세틸콜린 전달 과정에서 학습했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거는.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 앞에 2글자, 부교감은 앞에 3글자를 이용해서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다. 이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앞에 있는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3글자, 앞이 더 길고 뒤에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교감신경은 이렇게 신경절 이전 뉴런에만 마리집 있고, 부교감도 신경절 이전 뉴런에만 마리집 있고, 뒤에는 이제 마리집이 없는 이런 뉴런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세틸콜린 나오고 여기도 아세틸콜린 나오고 부교감신경 끝부분도 아세틸콜린 나오는데 여기는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근데 교감신경 말단만 이 교감신경 말단부만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고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으면 채성신경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교감신경은 이렇게 신경절을 갖고 있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뒷부분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여기가 신경절이에요. 신경절 이후 뉴런은 짧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 이쪽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교감, 부교감, 척수, 뇌랑에서 얘네들의 분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분포, 신경세포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인데 일단 교감은 긴장했을 때, 흥분했을 때, 이럴 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은 이완 상태,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약간 릴렉스를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척수랑 대뇌를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뇌고, 그다음에 쭉 이어져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척수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부위는 이렇게 해서 일단 대뇌에 교감, 부교감하고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간뇌예요. 그래서 중간뇌 위치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목 근처, 목 근처는 뭐였냐면 연수였죠, 연수.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척수입니다. 연수 밑에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이 신경세포체가 분포하는 것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콩나물을 하나 연상하고 중간뇌, 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목에 있는 연수,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척수가 되는 거죠, 척수.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왼쪽에다가는 쌤이 이제 교감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긴장했을 때니까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확장. 그럼 동공이 확장될 때 교감은 눈이지만 중간뇌랑 연결된 게 아니라 싹 다 얘는 촉수에서 나오는 정보로 기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공 확장될 때 이렇게 촉수에서 나온 정보로. 그 다음에 호흡, 심장박동. 자, 이런 것들은 촉진되겠죠. 놀랐을 때니까. 그래서 호흡이나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데 역시 이것도 척수에서 나와서 그대로 교감한테. 그래서 교감은 싹 다 척수에서 나온다. 그게 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소화작용. 긴장했을 때, 놀랬을 때인데 갑자기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되는 거고 역시 이것도 교감에서 나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광은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뜻 연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암기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광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학교에 이제 교감쌤들이 다 있죠. 그래서 교감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방학이야, 방학이야. 그래서 방광 확장, 교감, 방광 확장. 이게 좀 안 외워지니까. 자, 교감은 지금 보면 신경절이 요건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다 세포체가 척수에 있어요. 그래서 교감은 다 척수에서 나오니까 신경세포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교감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을 연습을 하면 되는데 자, 부교감은 교감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부교감은 교감과는 다르게 동공을 축소시키는데 그게 여기 중간뇌에서 나옵니다. 중간뇌에서. 그래서 부교감에서는 동공 축소가 척수가 아니라 중간뇌.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간뇌. 부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부교감. 그 다음에 호흡, 심장박동, 소화 이거는 다 연수에서 나와요. 다 연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 심장박동, 릴렉스니까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도. 소화는 오히려 이제 릴렉스니까 촉진이죠.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 소화가 잘 되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얼굴 아래쪽에 있는 사건들은 다 연수입니다. 연수. 그리고 특이하게 방광과 관련된 특징들은 또 척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척수에서 나와서 방광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방광 수축. 교감이 확장이었으니까 반대니까 수축. 그래서 부교감은 지금 보듯이 부교감의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위가 중간뇌, 연수, 척수 세 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이 요 신경세포체 분포를 따질 때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 부교감에서 신경으로 보면 중간뇌 연수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얘네들은 뇌신경이 되는 거고 이건 척수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척수신경. 근데 교감 같은 경우는 다 척수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해 볼 부분입니다. 교감은 다 척수신경. 근데 부교감은 뇌신경도 있고 척수신경도 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경계 이상인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정리할 것은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여러 질환들. 쉽게 말해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일단은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대뇌의 기능이 저하될 때 그래서 보통 대뇌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고등정신작용이니까 기억이라든지 언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중간뇌의 문제예요. 중간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분비를 하는데 중간뇌의 이 도파민 분비가 억제되거나 감소되면 몸이 경직되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게 파킨슨병. 그래서 중추신경계 관련 신경계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좀 기억할 만한 것은 근위축성,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자, 경화니까 뭔가 좀 단단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 이상이기 때문에 중추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체성신경 이게 파괴돼서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고 그래서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이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호르몬이 됐을 때 호르몬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 주사할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럼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론가 움직이게 될 수 있는데, 그럼 호르몬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텐데,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이동해서 어딘가에 도착을 한다. 약간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어디론가 도착을 한다면 목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뭐라고 하냐면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기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곳이 우리 몸 안에서 분비한다.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는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혈액으로 이동을 하고요. 표적세포는 결국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의 수용체랑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호르몬의 기본 특징을 생각할 때는 호르몬도 어떤 물질이니까 이 물질은 어디선가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지는 장소는 내분비샘. 호르몬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혈액을 통해 이동하고 목적지인 표적세포, 표적기관까지 가는데 수용체랑 결합하면 신호 전달이 완료된다.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으로 이동하고 수용체랑 결합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호르몬은 이제 미량으로도 체내의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적은 양으로 조절을 하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많이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당연히 결핍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많아도 과다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내분비샘은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분비샘은 바깥으로 분비하는. 그래서 이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내분비샘은 아까 이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용 분비관이 따로 있진 않아요. 내분비샘은. 근데 외분비샘은 전용 분비관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분비되는 전용 통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비샘은 전용 분비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혈관에 얹혀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으로 이동하고. 얘네들 전용 분비관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외분비는 바깥으로 나가는 침, 땀, 눈물 이런 것들. 이거 노래 제목 때문에 피땀 눈물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침이에요, 침. 조심. 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침땀 눈물. 그리고 소화액. 소화액도 외분비예요. 몸 안이 아니라 이거 외분비입니다.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외분비의 핵심은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침도, 땀도, 눈물도, 소화액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침샘, 땀샘, 눈물샘, 소화샘. 그래서 샘을 붙이면 다 외분비샘인데 전용 분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림으로 나올 때는 내분비 같은 경우는 혈관 그림의 느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변의 어떤 세포로부터 뿅 하면서 호르몬을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 쪽에 가가지고 이 호르몬들이 다시 이제 들어가는 기능을 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이제 내분비샘 호르몬 얘기. 그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그림 느낌이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피지 또는 뭐 여드름 또는 그런 것들 짜는 것 같이 생긴, 또는 이제 마늘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니까 이제 핵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분비된 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느낌이 나오면 요거는 외분비샘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을 이제 비교해봐야 되는데, 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면, 신경을 전기, 번개로 생각하세요. 신경을 전기, 번개. 그래서 빠직 하면서 번개가 좁은 장소에 치는 느낌. 그러니까 신경은 빠직. 그래서 번개, 전기 느낌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뭐를 생각하시냐면, 호르몬이 실제로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은 약간 피가 퍼지는 느낌. 스르륵 하면서 피가 좀 퍼지는 느낌. 그래서 피가 퍼진다. 약간 요걸 생각해주세요. 자, 그러면 신경은 아직 전기니까 빠르고 좁고 일시적이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 호르몬은 스르륵 하고 피가 퍼지니까 느리고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전달될 때 뭐에 의해 전달이 되고, 속도는 어떤지, 범위는 어떤지, 효과를 유지하는 지속성은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면, 자, 신경은 빠직 전기니까 일단 전달되는 거는 신경세포인 뉴런에 의해서, 속도는 당연히 빠르죠. 범위는 좁겠죠. 그 다음에 효과 유지하는 지속성은 짧은 거죠. 자, 호르몬은 스르륵 하고 피가 퍼지는 거니까 혈액을 통해 피가 퍼진다. 속도는 느리다. 범위는 넓다. 효과 유지하는 지속시간은 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호르몬의 암기가 되겠어요. 호르몬 암기가 중요합니다. 자, 호르몬 암기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호르몬의 기능을 외워야 이제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암기는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일단 외우시냐면, 사람 몸을 먼저 상상을 한 다음에 하나씩.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람 몸을 만들고 내분비샘을 먼저 외우는 겁니다. 자기 몸을 이용해서. 그래서 머리 쪽에 뇌하수체, 목 쪽에 갑상샘, 좌우 허리에 콩팥이 있는데 콩팥 위에 부반장, 부신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자. 생식샘은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외워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있는 거 뭐였냐면 뇌하수체. 일단은 내분비샘을 먼저 외우세요. 자, 머리에 있는 거 뇌하수체. 자, 목에 있는 거는 갑상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부신, 신장의 부역할, 부반장. 그 다음에 얘는 이자. 그래서 내분비샘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 자, 일단 전엽에서는 지읒, 지읒을 연상하세요. 지읒, 지읒. 전엽의 지읒. 전엽의 특징이 자극하는 특징이라서 지읒. 전엽, 자극, 전엽, 자극. 그래서 뇌하수체, 뭐 뇌 쪽이니까 뇌하수체 전엽, 뭐 속된 말로 앞대가리, 앞머리만 잘 쓰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생갑부가 된다. 생으로 갑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 생갑부 된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뭐가 있냐면 생장 호르몬. 자, 호르몬 다 H로 쓸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극하는 정도가 나오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지읒, 지읒, 전엽 자극, 전엽 자극, 생갑부 된다. 생장, 갑상샘, 부신, 생갑부. 자, 뇌하수체 후엽은 뭐가 나오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에서 항이 대항하다, 저항하다. 그러니까 안티라는 뜻이에요. 안티. 그리고 이뇨가 오줌입니다. 그럼 오줌을 막는다. 물이 나가는 걸 막는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에요. 수분 재흡수 호르몬. 그럼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면 몸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물을 다시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 농도와 비례하는 게 바로 삼투압인데 혈장의 삼투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좀 중요 호르몬이라고 꼭 외워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초성을 따서 히읗, 히읗, 후엽, 항이뇨 호르몬, 후엽, 항이뇨 호르몬. 또는 이렇게 엉덩이를 생각하시면 엉덩이. 그래서 후엽이니까 후방, 항문주의. 원래 이제 후방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후방 항문주의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에 보험으로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목마르다 이콜 삼투압 높다로 외워두면 문제를 풀 때 아주 편합니다. 목마르다 이콜 삼투압 높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렸어요. 목마르죠. 삼투압 높아진 거고. 수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목이 안 마르죠. 그럼 삼투압 내려갔죠. 이렇게. 자, 중요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일단 티록신이 나옵니다. 티록신.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외울 때 갑상샘, 티록신 나오고 열이 발생하니까 깝티지 마. 열받냐?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깝티지 마. 열받냐? 자, 친구한테 하면 안 돼요. 깝티지 마. 열받냐? 자,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기법 만든 건 다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부신은 겉부분, 겉질. 안쪽 부분, 속질.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얘는 당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외우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데 코는 겉에 있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 돼요. 코가 당연히 겉에 있죠. 코가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코는 겉에 있어. 자,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혈당량 높이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맞추면 밑에 거 하나도 똑같이 혈당량을 높이기 때문에 외울 때 좀 편해요. 자, 이거는 부신 속질. 누가 부신 거야? 누가 부신 거야? 속질 마세요. 그래서 부신과 속질을 연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에피네. 그래서 피가 나오는 상황.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는 두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알파세포라고 하는 부위랑 베타세포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일단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글루카곤. 그러면 글루카곤은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높여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알파세포는 알파걸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베타세포, 베타고. 인슐린, 혈당량, 당, 감소, 퐁당. 그래서 인당수, 퐁당. 자,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인슐린이고 혈당량, 감소니까 아래로 퐁당. 일단 첫 번째로 내분비계 질환들부터 한번 볼 건데, 결국은 이제 내분비샘, 호르몬 조절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 이상의 경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알아둬야 될 게 일단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자, 당뇨병은 당이 오줌으로 버려지는 질병. 그래서 오줌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게 당뇨병인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오줌으로 버려진다라고 해서 포도당이 많구나가 아니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빵꾸난 주머니로 돈이 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머니로 만약에 돈이 샌다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아니라 쓸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에서는 혈당이 높아서 버려지는데 당이 많은 사람다가 아니라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 두 종류가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겁니다. 인슐린이 없어서. 근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있는데 인슐린의 표적세포의 문제로, 수용체 문제로 기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문제니까 인슐린을 처방받고 주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 섭취하면 되고. 근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인 당뇨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운동 부족 이런 경우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얘는 그냥 이름이 뜻이에요. 거인증, 소인증. 이거는 뭐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거인증이나 소인증은 생장 호르몬 분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거인증일 거고, 조금 나오면 소인증이 될 테니까. 특히나 거인증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거인증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 이후, 생장판이 닫히고 나서 성장기 이후에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키가 클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끝, 코끝 이런 식으로 말단부가 커지게 됩니다. 역시 이제 약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뇌하수체 종양이 원인인 경우는 이제 요거를 제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갑상샘 관련 질병인데, 자, 얘도 이름은 좀 쉬운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쉬운데 항진증이라고 있어요. 요게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진증이라는 게 있고 저하증이라는 게 있는데, 저하증은 느낌이 그냥 바로 오죠. 아, 갑상샘 기능이 잘 안 일어나서 티록신이 부족한 거구나. 그러니까 항진증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항진증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항진증은 티록신이 과다해서, 그다음에 저하증은 부족해서. 근데 저하는 뭐 용어 자체가 쉽기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티록신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체중이 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억제제 같은 걸 복용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저하증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세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열 발생이 잘 안 돼서 체중도 좀 많이 증가하고 체내에 이제 에너지를 거의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냐 이러면 티록신의 재료가 해조류에 많은, 특히 미역 같은 데 많은 아이오딘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 젤을 복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티록신이 부족한 거니까 그냥 뭐 티록신 자체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분비계 질환 요 정도 연습이 돼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에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항상성 유지 방법. 실제로는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항상성 유지가. 자, 항상성 유지는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원리.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란 건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제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다시 해석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과가 그 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면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결과가 과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음성이니까.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음성 피드백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간 내에 시상하부가 있고, 요 시상하부가 TRH라는 것을 분비하면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돼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봤듯이 스티뮬레이트 S. 그래서 이제 갑상샘이 자극을 받고, 그럼 갑상샘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깍티마. 그래서 티록신이 나오게 되죠. 깍티지마 이렇게 배웠던 거. 그러면 이제 얘가 간에 가가지고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체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이 티록신에 의해서 이전 단계들, 시상하부라든지 뇌하수체 전엽이라든지 요 녀석들을 이제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나왔던 티록신이, 자, 티록신까지 안 갔네요. 티록신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억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좀 억제입니다.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TSH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왜 많이 나오고 있지? 갑상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TSH가 만약에 적대요. 그러면 얘가 너무 과하게 작용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얘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기량작용에서 길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이 이제 뭐 일하다 이런 건데, 항이 포인트입니다. 항이 뭐냐면 안티, 반대잖아요, 반대. 그래서 기량작용은 반대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누군가를 증가시키는데 하나가 누군가를 감소시킨다. 그럼 이제 기량작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교감과 부교감. 교감은 긴장했을 때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였고, 부교감은 릴렉스.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심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교감은 심장박동 촉진, 부교감은 심장박동 억제. 자, 그다음에 또 잘 알려진 기량작용으로는 이자에서 나오는 알파글 글루카곤, 그다음에 베타 인슐린. 그럼 글루카곤하고 인슐린도 똑같이 이제 간에 가서 작용을 할 때 한 놈은 혈당량을 높이고 글루카곤 높이죠. 인슐린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게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호르몬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호르몬의 조절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대표적인 우리 몸의 항상성 이러면 혈당량, 체온, 삼투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혈당량 조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 조절은 일단 교감, 부교감이 다 관여합니다. 교감, 부교감이 다 관여한다.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식사 전후를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식사 후, 이제 밥 먹기 전 이 상황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럼 이제 밥 먹고 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체내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밥을 먹은 직후에 이제 혈당량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럼 이 혈당량이 올라간 것을 누가 감지하냐면 간 내에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혈당량이 높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자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자한테.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가 되겠죠. 왜냐면 인슐린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으로 가서, 자, 여기 간이에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돼서 이거는 다당류예요. 저장이 되니까 혈당이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포도당들의 일부를 세포한테 이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세포로 포도당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세포로 포도당 유입되는 것을 촉진시키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 있던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면 여기는 포도당량이 감소하니까 혈당이 이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혈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혈당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자, 혈당이 낮을 때는 높여야 되니까 지금 요 과정이 이제 반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럼 만약에 혈당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 높여야 되니까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들,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아이들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는 혈당이 높을 때는 부교감이, 혈당이 낮을 때는 이제 교감이,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다 관여를 한다는 거. 이게 조금 주의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니까 혈당과 인슐린은 변화 비율이 같다고 보면 돼요. 혈당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인슐린도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혈당량의 변화는 인슐린의 변화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인슐린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혈당이 많아진 거구나. 혈당이 높아진 거구나.
자, 이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체온이 높을 때 낮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추울 때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체온 조절에서 주의할 거는 부교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감만 영향을 줘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체온 조절. 자, 그러면 추울 때를 한번 볼게요. 추울 때. 그래서 지금이 또 이걸 만들고 있는 이 시점 겨울이니까 자, 추울 때. 그러면 추우니까 당연히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럼 정상 범위보다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역시 우리 몸에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거를 감지하게 됩니다. 체온이 낮구나. 그러면 체온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교감이 명령을 이곳저곳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추우니까 피부 모세혈관을 피부 쪽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혈관인데 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얘를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열이 바깥으로 빠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열 발산을 억제하는 방식, 조금 수동적인. 그 다음에 근육을 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근육이 떨리면 운동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요거는 능동적인.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다가 명령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부신 속질은 뭐냐면 이거 부신 사람 누구야? 속질 마세요. 바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부신 속질, 에피네프린으로 인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걸로 물질 대사가 촉진돼서 체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간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들이 분비될 수도 있는데 바로 TRH, 이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이 TRH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스티뮬레이트 TSH가 분비되고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고 갑상샘에서 나올 수 있던 호르몬 티록신이 나오는 거죠. 그럼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시키니까 열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추울 때는 이렇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더울 때는 그러면 부교감이냐가 아니라 체온 조절에는 부교감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우면 부교감과 상관없이 교감만 기능이 떨어져요. 완화되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절은 삼투압. 그래서 삼투압은 어떻게 기억하면 좀 좋다고 했냐면 목마르다 이콜 삼투압 높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삼투압 조절에서는 목마르다 이콜 삼투압 높다, 목마르다 이콜 삼투압 높다. 자, 요거는 현실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면 친구는 사라지는데 과학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삼투압 조절에서는 단짠이 아니고 땀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땀짠. 자, 그러면 목마르냐 안 목마르냐부터 생각하면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목마르겠죠. 짠 음식 목마르겠죠. 자, 그래서 땀 많이 흘리고 짠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몸의 삼투압을 혈장 삼투압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삼투압을.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또 누가 이걸 감지하겠죠. 계속 나왔던 간내의 시상하부가. 그래서 삼투압을 낮춰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뇌하수체, 자, 후방, 항문주의,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야 되죠.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나오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고 얘는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수분을 어디서 제흡수하냐면 오줌 만드는 곳에서 바로 콩팥으로 가서 물 제흡수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럼 오줌으로 버릴 뻔하던 물을 다시 땡겨오는 거예요. 따라서 물이 다시 확보되니까 혈장에 삼투압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오줌의 양은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흡수했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줄어들고 소위 말해 이제 진한 오줌이 돼요. 소량의. 그 다음에 오줌 자체도 농도가 있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을 따지면 높아지게 됩니다. 물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혈장 삼투압의 변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 혈장 삼투압이 변화하면 이게 오줌 삼투압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혈장 삼투압의 변화가 오줌 삼투압의 변화로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짠 음식 먹고 이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줌 삼투압도 높아졌으니까 내가 삼투압이 높아져서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서 배설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육이야, 근육 안에 있는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 그래서 이 X가 근육 원섬유 마디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Z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시작점하고 끝점. 이거 이제 Z선으로 주고 가끔 Z1, Z2 이렇게 이제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근육 원섬유 마디. 지금 요 부분은 실제 움직이는 부분, 액션을 연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액틴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가운데 요 굵은 부분은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마이오신. 그래서 마이오신이라고 부릅니다. 액틴, 마이오신. 문제 풀 때는 너무 기니까 액마.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그냥 불러도 돼요. 그래서 액마. 기억은 지금 액틴만 있는 부분, 니은은 액마가 겹친 부분, 디귿은 마만 있는 부분. 그래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여기를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A대라고 하고 사실 영어 글자, 앞글자의 줄임말이 뭐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 기원이라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A대는 암대, 어둡다. 그래서 A대는 지금 액마가 겹친 부위와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마이오신만 있는 요 부분은 이제 H대라고 해요. H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니까 용어를 다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액틴, 마이오신, 액마 겹친 부분부터 겹치는 끝까지는 A대. 그 다음에 A대 속에 마이오신만 있는 곳은 H대. 그 다음에 액틴만 있는 부분. 실제로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대칭으로 또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액틴만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이 기억이 되겠죠. 자, 여기는 I대라고 합니다. I 발가 명대로 연상하시면 되고. 그럼 실제 지금 요 그림에서 기억은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까지 만약에 자르면 요거는 2분의 디귿. 그럼 2분의 디귿에다가 니은을 더하면 요거는 마이오신 길이의 절반.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A대, I대. 암대, 명대는 최근에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A대, I대로 알고 있으셔도 되고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연습은 이제 수축이 일어날 때 특징을 좀 파악하는 건데, 수축의 특징은 이완의 특징의 반대가 되겠죠. 수축은 이제 오그라들고 짧아지는 거고, 이완은 늘어나고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축하고 이완은 반대인데, 이제 소위 말해 변화량이라는 걸 이제 이용할 건데, 이 변화량은 알파벳 D를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쌤은 좀 습관적으로 X를 써요. 그래서 이 X로 쓰면 문제가 전체 근육 원섬유마디도 X로 주기 때문에 이제 문자가 좀 겹치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떤 걸 두고 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개의치 않고 X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D로나 뭐 다른 알파벳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식 세울 수도 있고. 자,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게 한 큐로 봐야 아마 움직여질 거라서, 자, 빨간색 부분이 아까 굵게 돼 있는 마이오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 구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액틴만 있는 부위, 액마 겹친 부위, 그 다음에 마만 있는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간을 주고, 여기 기역, 여기 니은, 여기 디귿으로 많이 주는데, 요 기니디가 바뀔 수도 있어요. A대를 기역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여기를 기역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길이가 5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0.몇 이런데, 지금 연습이니까 싹 다 5라고 했을 때, 그냥 5cm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수축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수축을 하면 얘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수축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겠죠. 실제 가운데 저기 벗어나진 않는데, 요거는 그냥 겹치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쭉. 그럼 이제 이렇게 겹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여기 기역 부위 5였는데 쭉 수축하면 짧아지는 거죠. 5였는데 쭉 해서 액만 있는 부위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액마 겹쳐 있는 부위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오신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H대에 해당하는 부분도 짧아지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쫙 하고 수축을 하면, 자, 실제로 이렇게 가운데 넘어가진 않는데, 요거는 그림을 좀 길게 그려서, 자, 수축했을 때를 이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얘네가 1씩 양옆으로 말려 들어간다 이러면 5였던 기역은 4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6으로 바뀔 거고, 1 가면서 플러스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짧아지는데 반대편에서도 와서 짧아지니까 여기는 결국 2가 짧아지게 돼서 3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뭘 할 수 있냐. 수축을 했을 때 만약에 변화량이 X라면 요 기역 부위, 액만 있는 부분은 X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액마 겹친 부분은 X 늘어나고, 마만 있는 H대는 EX가 줄어든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줘야 됩니다. 다시 수축을 한다 이러면 순서대로 기니디 순으로 X 줄고, X 늘고, EX 준다. 그래서 요 녀석을 연습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매우 자주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이완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반대로 일어나니까, 얘네가 다시 쭉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액만 있는 부위는 늘어나죠. 액만 있는 부위는 늘어나고, 액마 겹친 부위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H대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반대 방향. 그래서 수축은 기니 D가 X 줄고 X 늘어나고 EX 줄어드는데, 이완이다 그러면 반대겠죠. X 늘어나고, X 줄어들고, EX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변화량을 이용해서 특정 값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 세우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들은, 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자, 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A대 그러면 니은 두 개랑 디귿, 그래서 2니은 더하기 디귿.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기니디가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A대는 2니은 더하기 디귿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요. 얘랑 얘를 더하면 A대니까. 그 다음에 뭐 마이오신의 절반 길이, 그럼 마이오신의 절반 길이는 니은 더하기 2분의 디귿.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요. 마이오신 길이는 A대랑 똑같고, 그래서 A대는 문제에서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숫자를 알려주면 안 바뀌어요. A대가 1.6이다. 수축하든 이완하든 얘는 항상 1.6. 그 다음에 기역, 만약에 수축할 때 얘가 X 줄고 얘가 X 늘기 때문에 수축을 했을 때 또는 이완을 했을 때 기역하고 니은 더한 값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죠? 5였다가 1 줄어서 4가 될 때 얘가 1 늘어나니까 10. 왜냐면 변화량이 얘 마이너스 X고 얘는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원래 기역 니은에 수축이 일어나서 얘가 X 줄어들고 얘가 X가 늘어난다 이러면 원래 기니의 변화량이 지금 퉁쳐지기 때문에 수축해도 얘는 항상 일정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두 구간을 더했는데 같은 값이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대에 대한 식을 써봐라 그러면, I대는 지금 여기 부분이 절반이 되는 거죠. 왜냐면 반대편에도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I대는 2기역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상에서는. 원섬유마디 X를 표현해라 그러면 기역 2개, 니은 2개, 디귿 하나. 그러니까 2기역 더하기 2니은 더하기 디귿.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기니디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화량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할 때 식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DNA 상대량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풀이 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립이 존재한다면,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EN이 되는 거죠. EN. 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EN이 되는 이유는, 지금 라지 A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인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 지금 얘가 EN이라서 각각의 대립 유전자 갖고 있고 상동면 특징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우성 결성 관계.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사로도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복제된 상태에서 한 개 유전자의 최대량이 2인데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복제된 게 지금 2개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거꾸로 지금 요런 애들 3번은 2, 0, 짝꿍이 없냐면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대립 유전자에 짝꿍이 있으면 EN이 되는 건데, EN은 지금 요 단계랑 요 단계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직은 대립 유전자가 나눠지기 전, 상동형 색채가 분리되기 전이니까 EN 상태. 그래서 이렇게 DNA 상대량을 보면 라지 스몰 대립이 짝을 이루고 있으면 EN이 되고, 이렇게 영사처럼 짝이 없어 보여도 한쪽 DNA량이 4라는 얘기는 동형접합으로 스몰로 이렇게 짝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EN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립이 있으면 EN. 자, 그래서 2형인 경우는 라지 스몰 A 이런 경우는 1, 1로 EN이 될 수도 있고, 양이 이렇게 1, 1, 그리고 2, 2 이렇게 해서도 2형일 때 EN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동형이면 라지 A 또는 스몰 A면 4, 0 또는 0, 4, 그래서 4자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동형일 경우 복제되기 전이면 0, 2, 2, 0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대립이 있으면 EN인데 제일 쉬운 거는 각각이 다 있는 경우, 라지 A 스몰 A 1, 1, 라지 A 스몰 A 2면 EN. 근데 4형이나 0, 4가 나왔다 이러면 동형으로 EN. 0이나 2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른 쪽이랑.
그래서 가장 확실한 정보는 1122, 4004. 자, 이 녀석들은 다른 것까지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EN을 찾는 방법,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B가 각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은 양이 적다면 DNA 상대량이 적다라는 말은 X형 색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유전자가 X형 색채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남자를 가지고 보면 라지 스몰 A가 11인데 라지 B 1, 스몰 B 0, 2 0도 아니고 1 0. 왜 B 종류가 지금 모자르냐? Y형 색채 하나, X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라서 0, 2, 0, 1. 왜 얘만 0, 1을 적냐? 이게 X형 색채 위에 있는 건데 남자라서 Y형 색채를 가지니까 DNA량이 적은 거죠. 2, 2, 2, 0. 왜 0이냐? 0, 4, 0, 2. 이거 왜 2냐? 이렇게 다른 유전자 종류에 비해서 양이 적을 경우. 자, 여기 N인데 0, 1, 0, 0이니까 아예 없죠. 이런 것들 가지고 0, 1, 0, 0. 아, B 종류는 X형 색채 위에 있구나. 그래서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X형 색채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이 적은 경우 X형 색채 위에 존재한다. 자,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그다음에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자,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그래서 양이 적으면 X형 색채 위에 존재한다. 자, 따라서 X, Y 염색체의 정체를 판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4번이 0200. 라지 B 스몰 B가 0. 얘는 X형 색채 위에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아, 그러면 현재 요 4번은 Y형 색채구나. 얘가 Y형 색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역으로 찾을 때는. 그래서 양이 적다면 X형 색채 위에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팁은 요거 간단하지만 은근히 잘 쓰이는 건데 같은 사람인데 같은 남자, 같은 여자, 같은 사람인데 있는데 없다면 유전자가 있는데 없다라면 요거는 N입니다. 자, 있는데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의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다른 세포에 있는데 특정 세포에는 없다. 그럼 없는 세포가 N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이 같은 사람이니까 1110, 220, 200, 000, 1010, 0100. 자, 지금 요 3, 4번을 볼게요. 3, 4번. 3번에는 라지 A가 있는데 4번에는 라지 A가 없죠. 3번에는 있는데 4번에는 없다. 그래서 4번이 N이라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없다. N. 자, 3번에는 있는데 4번에는 없다. 왜 없냐? 3, 4가 같은 사람 건데 감수분열 과정에서 갈라져서 N이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반대편으로 넘어갔으니까. 4번에는 2가 있는데 3번에는 2가 없어요. 그럼 3이 N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유전자가 딴 사람이란다. 딴 세포에 있는데 특정 세포에는 없다. 그럼 N이라는 얘기. 자, 5, 6도 볼게요. 5에 라지 A가 있는데 6에는 없다. 5에 라지 A가 있는데 6에는 없다. 6이 N이라는 얘기. 6에 스몰 A가 있는데 5에는 없다. 5가 스몰 N이라는 얘기. 그래서 있는데 없다. 있는데 없다. 없는 애가 N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있는데 없다. 그렇다면 N. 있는데 없다. N.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대립이 있다. 그러면 EN. 대립이 있다면 EN. 양이 적다. 그러면 X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뜻. 그 다음에 있는데 없다. 여기엔 있는데 이쪽엔 없다. 그러면 없는 애가 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감수분열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짝대기 형태로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자, 감수분열한 지금 두 종류의 세포를 그려봤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얘처럼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즉 이렇게 하나의 패밀리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감수분열한 조합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감수분열한 조합을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주연기 세포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사람인데 다른 분열 세포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명 것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남자라고 치면 남자가 정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의 난자랑 수정되는 과정으로 제5의 세포 1, 2, 3, 4단계 말고 다른 단계 세포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정자랑 난자가 수정돼서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명의 세포뿐 아니라 난자나 수정란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정보는 알려주지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과 조합들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할 거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분열 시기의 세포들을 등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난자와 수정란도 같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요런 이렇게 돼요. 맨 첫 번째로는 다인자기 때문에 대문자를 우선 다 숫자로 나타내줍니다. 대문자를 숫자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1, 1로 나타내시면 되고요. 라지 A, 스몰 A 이럴 때는 1, 0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만 세는 겁니다.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면 0,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문자를 나타낸 다음에 요 상동염 색채에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요거는 무시하고 1 차이가 나는 요 녀석은 표현형이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자손의 표현형이. 쉽게 말해 얘를 세주면 돼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무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독립일 때 기억할 거는 1, 0만 한 가지로 세면 됩니다. 그래서 1, 0이 있는 거는 한 가지로 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해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자손의 표현형인데 이걸 가지고 자손의 표현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손의 표현형 가치수 따지는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PQ 부모가 있는데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뭐 자가교배든 타가교배든 간에 다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PQ의 유전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 숫자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P부터 숫자로 나타내면 10, 10, 11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Q는 10,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10. 익숙해지면 이거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를 해볼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니까 5가지. 자, 자손의 표현형을 찾아내는 좀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거 보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니까 일단 이렇게 5칸을 만들어주는데 이 5개가 의미하는 거는 대문자 개수에 따른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예요. 5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즉 대문자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는데, 자, P를 보면 대문자 합쳤을 때 자손이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세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염색체랑 대문자를 다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질 수 있는 대문자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P가 줄 수 있는 대문자 3개, 넷. 여기는 못 주죠? 5.
자, 그러면 PQ가 자손한테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값은 5개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다 써주면 돼요. 대문자 5개, 4개, 3개, 2개, 1개. 자, 자손의 표현이 5가지인데 이런 종류로 5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확률을 구할 때는 파스칼 삼각형을 쓰면 돼요. 자, 확통의 조합을 모르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삼각형만 나열해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1, 1, 1, 2, 1. 양 끝은 1이고 위에서 계속 더하면서 됩니다.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근데 많이 하다 보면 특정 수치를 외워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1, 4, 6, 4, 1.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게 이렇게 5개일 때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이 6가지가 나왔다. 그때는 요 밑에 거 1, 5, 10, 10, 5, 1. 요게 6가지일 때 확률이에요. 다인자에서. 그 다음에 분모는 뭐로 놓으시면 되냐면 전체 요 자리에서 하나를 뺀 값 2의 4제곱.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스몰 b가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b가 확정이니까 실제로 p가 2개 중에 뭐 주냐, q가 2개 중에 뭐 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6칸 중에서 4칸이 이제 둘 중 하나. 그래서 이제 2의 4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건데, 파스칼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다음에 요 표현형 해서 그냥 1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자손의 표현이 4가지죠. 그러면 확률 구할 때는 2의 세제곱분의 1, 3, 4,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3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질문, 대문자가 4개일 확률, 태어난 자손이 대문자가 4개일 확률 구하세요. 이러면 2의 4제곱분의 1, 2, 3, 4 대문자 4개는 여기고 확률은 4니까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명 가계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생명. 자, 가계도 일단 배울게요. 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정상, 색칠된 거는 생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X형 색칠 유전인 걸, 성형 색칠 유전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계도에서 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열성 여자의 아빠가 열성이 아니면 성형 색칠 안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은 알고 있어야 돼요. X형 색칠 유전이고 열성 유전인 걸. 그래서 X가 정상, X'이 생명 유전이면 이게 우성, 정상임성, 생명이 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성부터 다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색칠한 게 이제 생명인데 여자 생명 X', X'. 자, 남자 X', Y. 자, 여기도 생명 X', Y. 여기 생명 X', Y. 그러면 이제 남자는 성형 색칠 유전이라서 정상이면 X, Y였죠. 바꾸고 없으니까. 그래서 X, Y. 그다음에 위 X, Y.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준 거, 그다음에 자손한테 준 거 따져서 치우면 됩니다. 자, 일단 X 다시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생명이 아니니까 X, X 다시. 그다음에 딸은 아빠한테서 X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 여자의 아들이 X 다시 X 프라임 있죠? 그럼 X 프라임 엄마가 줘야 되는데 엄마 생명 아니니까 X. 자, 그럼 얘를 보면 X 프라임 무조건 가는데 생명이 아니니까 X, X 프라임. 유전형이 확실히 결정된 생명인 남자, 여자들을 표시하고 정상인 남자들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위아래 엄마부터 아들은 엄마한테 뭘 받았는지 거꾸로. 자, 지금 요 여자는 딸한테 X 다시 줬죠. 정상이니까 X, X 다시. 자, 그럼 유전형을 찾았습니다. 이거. 자, 그럼 간단한 질문을 넣을게요. 이 사람을 H라고 할게요. 그래서 H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저런 생명 남자의 확률. 자, 그러면 H의 동생, 자, 부모 유전자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X 프라임, X 프라임, Y. 자, 요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생명 남자 X 프라임 Y만이니까 4분의 1이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태어난 H의 여동생이, 자, 여기 이제 여동생은 이미 태어난 거고 생명 확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동생이 무조건 태어났다. 태어난 여동생 E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 확률만 찾으면 되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 확률만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X 프라임, 태어난 여동생, 여자는 요거 아니면 요거. 그 생명 부인자 X, X 프라임, 요 부인자라고요. 그다음에 X 프라임, X 프라임. 여기 되면 생명이죠. 여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는 둘 중 하나. 근데 얘가 생명.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여동생이 태어나는데 남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그 성도 고려를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 이제 정체 모델 성형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지 성인지 모델은 자, 가계도. 자, 일단 가계도를 잘 보면 뜬금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엄마 아빠랑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뜬금포. 따라서 열성. 유전병 열성이라는 것을 찾았고 성형 색칠 유전인지 상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열성 여자를 찾으세요. 자, 열성 여자. 열성 여자의 아빠가 열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형 색칠 유전이 아니죠. 자, 열성 여자가 여기 있어요. 열성 여자의 아들이 열성이 아닙니다. 성형 색칠 아니. 그래서 성형 색칠 유전인 걸 알았어요. 자, 성형 색칠 유전이니까 유전병을 스몰 a로, 정상을 라지 a로. 색칠이 있다고 병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성 아니에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반드시 잘 따져주셔야 돼요. 자, 열성이 확실한 유전이니까 죄다 표시하면 2번 스몰 a, 스몰 a, 3번 스몰 a, 스몰 a, 4번 스몰 a, 스몰 a. 그다음에 라지 하나씩 표시하셔도 되고 그냥 찾아도 되고요. 이제 그리고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스몰 a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라지 a 하나 받은 건 확실한데 스몰 a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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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이거 이정이에요. 이정. 스몰 a, 스몰 a는 엄마 아빠한테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스몰 a. 자, 그래서 유전을 찾았습니다. 자, 여섯 문제. 이 사람 R이라고 해볼게요. 자, R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남자이면서 정상의 확률. 자, 일단은 지금 성형 색칠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태어난 확률은 아빠가 Y를 주면 남자가 되니까 남자 확률 2분의 1. 자, 그다음에 R 동생의 정상 확률 여기 부모 보시면서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에서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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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정상 확률은 4가지 중에 3가지죠. 라지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곱해 주시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의 남동생이, 자,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남동생이 보인자의 확률. 자, 보인자는 아까 했죠. 우성열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보인자, 유혈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표현만 만들고 있습니다. 라지 스몰 A, 아빠가 생색 만드신 거, 엄마도 라지 스몰 A. 그럼 답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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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스몰. 보인자는 이렇게죠. 그래서 전체 4가지 중에 2가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층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의 모임, 종 똑같은 애들끼리 있는 게 계층, 사자끼리, 호랑이끼리.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층군이 여러 개 모인 것, 여러 계층군의 모임이고, 이것은 동물원 느낌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생태계는 군집에다가 환경을 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가 있는데 생태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죽어 있는 거 비생물적 요인, 주로 환경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물적 요소, 자, 살아있는 거 생물체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은 빛, 그다음에 온도, 공기, 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 자, 생물적 요소에는 생산자,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 소비자, 다른 양분을 먹어야 되는 분해자, 사체 같은 것들 분해하고 하는 분해자들. 자, 그래서 용어들을 마셔야 되는 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예를 들면 빛을 켜서 빛을 세게 줬더니 식물의 가성이 잘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작용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반작용은 반대고 생물적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지렁이 같은 경우 운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 자, 이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물체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데 이렇게 키식, 포식이 될 수도 있고 사체를 분해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라고요. 그래서 키식, 포식, 사체를 분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밀집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적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면적분의 개체수. 당연히 출생, 태어나거나 외부에서 오거나 이런 생각 2, 그다음에 사망, 죽거나 이출, 딴 데로 가거나 이러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생장곡선. 자, 이 생장곡선은 시간에 따라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개체수의 변화 그래프.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자, X축은 시간이라고 놓고 Y축은 개체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이러면 개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2마리, 4마리, 8마리, 3마리, 36, 34, 36, 38, 이런 걸 이제 이론상의 생장 곡선이라고 해요. 마치 알파벳 J자모양 같다 해서 그걸 J자형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생물체들이 저렇게 늘어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은 알파벳 S자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S자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왜 이론상 모델하고 실제 모델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까? 이 차이, 여기가 바로 환경 저항이라는 거예요. 환경 저항은 부자적 환경이 저항하다, 먹이, 서식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개체수가 이렇게 최대로 증가해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이 시점, 이 수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최대일 때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생존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발음이 비슷한 거 생장, 생존. 자, 이거는 시간에 따라 생존한 살아남은 개체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상대 연령, 왜냐면 동물들마다 나이에 대한 다르니까 우리의 열사하고 멍멍이 열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중간, 늙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형. 이걸 이제 뭐냐면 적은 수의 자수를 나누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부모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초기에 사망하는 비율이 작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요. 애를 키워서 예뻐하면서 길러주죠. 자, 투명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생존 개체수의 변화, 상대 연령에 따라 생존 개체수의 변화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일정하게 바뀌는 거,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 말 주시면 되네요. 일정 비율이요. 연령과 상관없이 생존 개체수의 변화는 일정하다. 그래서 희다, 다람쥐, 새들, 조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초기에 엄청 많이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수인데, 자, 이런 애들은 뭐냐면 자손수가 일단 많은 거예요. 많은 수의 자손을 엄청나고. 왜냐면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살아남으면 자손을 많이 낳야 된다. 그래서 어류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형이 빠르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연령 피라미드. 자, 이건 이제 뭐냐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뜻이에요. 잘 보면 발전형, 발전한다, 안정형, 안정되어 있다, 쇠퇴형, 감소한다. 그래서 글자가 이제 뜻인데 이 각각을 따지는 중요 포인트는 생식 전 연령층이 얼마나 남녀정냐가 되겠습니다. 생식 전 연령층, 청소년 연령 생각하시면 되고 생식 연령층, 자, 두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애를 낳는, 그다음에 나중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근데 수가 같으면 안정형. 근데 만약에 생식 연령층이 더 많으면 당연히 쇠퇴형. 생식 전 연령층이 많으면 장차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발전형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요. 안정형은 중간하고 끝에 같은 이런 느낌, 쇠퇴형은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많이 나네. 그래서 자, 생식 후 연령층은 6이 맨 위가 되고요. 생식 연령층은 중간이 됩니다. 생식 연령층. 자, 중간 생식 연령층, 생식 전 연령층은 처음에 느낌 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인데 계절에 따라서도 될 수 있고 피식 때문에 될 수 있고 불말에 대한 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는데 X축은 계절이요, Y축은 상대값, 어떤 값이 값들이 붙을 거라서 계절을 이렇게 일단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라고 치고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자, 계절에 따라서 일단 영양염류는 겨울에 많다가 봄이 되면서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이유는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살짝 늘었다 떨어져요. 여기 좋겠네. 하늘색 영양염류, 영양염류는 돌말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체세기는 이렇게 해서 여름 쪽에 커졌다가 이제 떨어지고, 자, 그래서 얘는 기체세기. 자, 수온도 비슷하게 따라온다고 보면 돼요. 수온도 비슷하게. 영양염류랑 기체세기랑 수온이 이렇게 바뀌면 돌말 개체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겨울에는 먹을 때 많아도 추우니까 못 늘어나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영양염류가 줄고 있는 거예요. 영양염류가 너무 줄어버리면 돌말이 더 늘어날 수 없으니까 다시 떨어진다. 그 빛과 수온이 풍부하더라도 돌말은 못 늘어나고 먹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영양염류가 살짝 늘어났을 때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돌말의 개체수.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봄 초기 이때죠. 이때는 영양염류 먹을 것도 많고 수온도 적당하고 기체세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늦봄으로 가게 되면 영양염류가 확 줄어드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돌말 개체수가 다시 줄어들게 돼요. 개체수 감소. 그랬다가 이제 이때쯤에 가을 초반부쯤에 다시 영양염류가 일부 회복이 되고 유입이 되면 그러면 개체수가 다시 일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계절별로 바뀌는 것을 주기적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개체군 내의, 자, 이런 표현 주셔야 됩니다. 개체군 감인지, 개체군 내인지. 개체군 내라고 했으니까 같은 종끼리예요. 사자끼리, 꽝끼리 조심하시고. 자, 첫 번째로 텃세. 이건 이제 세력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죠. 세우지 마. 자, 텃세는 뭐냐면 다른 개체 침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 할 거죠. 그래서 얼룩말끼리, 까치끼리. 자, 조심하고 얼룩말과 까치가 아니고 얘네끼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체가 분산되거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뜻이네. 순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힘으로 한번 딱 싸우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닭이라든지 일본어 순위. 한번 시원하게 싸운 다음에 그다음 안 싸워요. 그다음에 리더제라는 게 있는데 리더가 무리를 이끄는 걸 말합니다. 무리를 통솔하게 되고, 기억이 같은 거 V자 대용으로 나가는 늑대들도 약간 무리생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회생활. 자, 그리고는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업무를 분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미나 벌드, 연상관계죠. 여왕개미, 병정개미,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생활. 자, 가족생활은 혈연관계끼리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자나 코끼리 같은 것들. 자, 이용 친구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가족생활은 같은 종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개체군의 상호작용. 일단 밀도는 글자 그대로 밀집된 정도,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 방영구의 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1, 그러니까 1제곱미터, 또 1, 총 3이 됩니다. 총 방영구 면적 분의 종의 개체수를 세주면 밀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키도는 덮은 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시 총 방영구 면적 분의 그 종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종의 점유 면적. 그래서 지금 이게 1제곱미터인데 이렇게 25칸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1제곱미터를 25로 나누게 되면 0.04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 한 칸이 넓이가 0.04인데 이렇게 종 하나만 있어도 얘의 점유 면적은 그냥 한 칸 0.0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빈도는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방영구의 개수 분의 종이 추연한 방영구수, 종 추연 방영구수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총 방영구수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그럼 종이 추연하는 거 여기 3분의 1, 두 되면 3분의 2. 자, 밀도, 키도, 빈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한번 이제 구해볼게요. 일단 A의 밀도 전체 면적 분의 종 개체수 1, 2, 3. 자, 3분의 A 개체수 하나, 둘, 셋, 3분의 3. 자, 비교해볼게요. B는 1, 2, 3, 3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분의 9. 자, C는 3분의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밀도는 A는 1이고요. 제곱미터당 B는 3. 자, C도 1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키도도 구해볼게요. 키도 총 방영구 면적 3이죠. 자, 3에 대해서 A가 덮은 면적, 자, 빨간 네모 하나, 둘, 셋. 0.04가 한 칸 면적, 0.04 곱하기 3 이렇게. 자, B는 역시 3분의 0.04 몇 칸에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으로 줍니다. 5, 6. 육. 자, C 3,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래서 0.04. 자, 얘는 0.08. 자, 얘도 0.04. 자, 빈도는 총 방영구 개수 하나, 둘, 셋, 세 개. 자, A 여기서 출했죠. A 여기서 출했죠. 3분의 2. 자, B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3분의 3. 자, C는 여기서 만났죠. 3분의 1. 그래서 A의 빈도 3분의 2, A의 빈도 1, A의 빈도는 3분의 1. 이렇게 밀도, 키도, 빈도를 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구해진 값으로 상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상대 밀도, 상대 키도, 상대 빈도 등등의 상대 값은 모든 합에 대해서 특정 종의 값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 3, 1이면 전체는 1 더하기 3 더하기 1, 3, 4, 5,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이런 식으로 상대 값. 자, 그럴게요. 자, A의 상대 밀도 1, 3, 1이니까 자, 1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1, 3, 1 분의 1 그리고 100. 자, 그럼 100%면 4, 5, 20%. 근데 밀도가 지금 시작 똑같으니까 이제 계산하고 20%.
전체가 100%니까 20, 20, 그냥 6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한번 볼게요. 1, 3, 1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100 그래서 60%. 자, 상대 P도 마찬가지인데 0.04, 0.0, 0.0, 이거 굳이 다 더하면 귀찮으니까 4대 8대 4니까 1대 2대 1 그리고 비율을 이용해도 됩니다. 1대 2대 1 중에 1 1대 2대 1 중에 2 이런 식으로 자, 얘랑 똑같으니까 계산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100분율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얘가 25% 얘보다 이거 2배니까 계산 안 하고 5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같으니까 25% 이제 전체에 대해서 분배값을 나타낸 거니까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상대 P도 마찬가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 근데 지금 2대 3대 1이니까 얘도 비율 바로 이용해서 2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2에 대한 그 다음에 얘보다 얘가 2분의 3배 얘보다 얘가 2분의 1배 그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곱하기 100 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3분의 100% 얘보다 얘가 절반이니까 3분의 50% 얘는 3배 그럼 3분의 150, 355, 150% 자, 숫자 넣어서 구하셔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요치는 이 상대값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점종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치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약 33.3이라고 하면 약 78.3이고요. 자, 이거 다 더해주면 160이죠. 자, 이것도 약으로 그냥 계산하면 약 61.6. 그래서 우점종은 누구냐 이러면 B가 이제 우점종이 됩니다. 자, 요 각각의 식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대값. 그러면 이제 중요치는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